나 자신이 들이운 그림자. 자신이 마음에 든다거나 들지 않는다거나 하는 문제. 시골에 살던 남자가 화려한 도시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내성적이라 부유하고 세련된 도시 여자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긴장하며 쩔쩔맸습니다. 관심을 끄는 사람이 있어도 다가갈 수조차 없었죠. 하지만 고향에 다니러 와서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자를 만나자 그러한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신감에 차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는 애초부터 상대를 현혹시킬 자신이 있었으므로 마음이 편안했다. 자신만만하고 못하고는 스스로가 처한 환경 나름인 것이다. 이것은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신감 또는 자존감이라는 것이 환경과 상관없이 유지되는 그 사람의 속성이라 믿나요? 아니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에 따라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이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나요? 만약 여러분이 전자에 가깝다면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을 것입니다.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도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어 희망적으로 보려 하고 타인에게 비난을 받거나 뜻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궁지에 몰리더라도 자신을 변함없이 믿고 사랑하려고 애쓰겠지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들기 시작하죠.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갖는 것은 나쁘다고들 하는데 왜 나는 이럴까? 이대로 괜찮을까?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우울해지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게 뭐가 문제가 있어? 자존감이 낮은 것이 아닐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한테 충분히 애정을 주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늘 당당하고 밝은데 나는 왜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초라할까? 그러고는 괜찮아 하며 달콤한 위로를 듬뿍 바른 에세이나 뭔가 신통한 비결을 알려줄 것 같은 심리학 책을 찾습니다. 아니면 친구들을 붙잡고 자신이 이대로 괜찮은지 물어보거나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변함없이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고 싶어하는 이들에게는 끊임없이 자존감 끌어올리기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신감 또는 자존감이라는 것이 환경과 상관없이 유지되는 그 사람의 속성이라고 믿나요? 아니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에 따라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이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나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나는 후자의 관점을 더 신뢰하는 편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바람직하게 여기는 행동을 하거나 자신이 잘 받아들여질 만하다 여기면 자부심을 느끼고 대다수 사람들이 좋지 않게 바라보는 행동을 했거나 자신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면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낍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무의식적 느낌이나 태도에는 진화적 원리, 유전자, 몸의 생리작용, 유년기 상호작용, 학습과 경험, 현재 처한 상황, 사회문화적 환경 등이 모두 영향을 끼칩니다. 어느 것 하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인간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관한 철학적 질문들은 일부 심리학에게로 넘겨졌고 지난 20-30년간 신경과학 연구들이 쌓이면서 미스터리가 하나하나 풀리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자아 또는 자기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 붓다가 설파했듯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닙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이러기도 저러기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라는 사람 하나를 완전히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이 자신을 이타적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하든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이라고 하든 그건 스스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가 마음에 들거나 도움이 되니까 갖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결과에 이르기까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이 대부분이지만 의식적으로 하는 작업도 일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행동은 늘 생각이나 감정보다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그려낸 이미지와 실체 행위 사이에 종종 불일치가 발견됩니다. 심리학 분야에서 한때 자존감이나 행복과 같은 개념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지하는 이론이 저마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는 대체로 동의할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야 일이나 대인관계가 잘 풀리고 행복감을 느껴야 삶을 잘 산다는 가설을 뒤집은 설명이 심리학적으로 좀 더 적절하다는 것의 말이지요. 삶의 순간 하나하나를 충실히 살다 보면 결과적으로 행복을 느끼고 자기조절이나 목표 관리, 대인관계 등이 만족스러워서 자신에 대해 괜찮은 평가를 내리는 것이지 그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에 대한 신뢰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시간과 함께 쌓여가는 것이듯 자신감도 자신이 해온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고 자신을 사랑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주어진 삶에 전념해 살아가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내가 어떤지, 괜찮은지, 사랑받을 만한지, 유능한지 등등 온갖 주제를 자신에 대한 생각을 자주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우울해지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고 보고하는 심리학 연구가 많습니다.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인데도 내게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된 것 같고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지기만 해도 나 때문인 것 같은 느낌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평소에 자기가 어떤지 너무 자주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지나친 죄책감과 수치심에 자주 시달립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은 나에 대한 평가에서 비롯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죄책감과 수치심은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자신의 욕망이나 충동대로 타인을 해치거나 물건을 훔치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스스럼 없이 반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는 사회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양날을 갖는 감정,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해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기를 지워버리려는 남자, 진심에서 멀어지려는 시도. 미국의 어느 공항, 한 남자가 도쿄행 비행기를 타려고 합니다. 탑승 수속을 하는 항공사 직원이 묻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서 브레넌. 예매는 언제 하셨나요? 어젯밤에요. 편도만 예약하셨는데 돌아오는 항공편도 해드릴까요? 아니요. 짐은요? 없습니다. 멍한 눈빛으로 가방 하나 없이 비행기에 오른 아서는 일명 나무의 바다라는 광대한 숲 아오키카 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기차로, 기차에서 다시 택시로 옮겨 탄 그는 여행의 이유를 설명이라도 하려는 듯 자신의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서가 왜 왔는지 숲은 알고 있다는 듯 이런저런 팻말들이 걸려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부모 형제를 떠올리며 혼자 괴로워하지 마세요. 부디 다시 생각하세요. 목숨은 하나뿐입니다. 아서는 천천히 숲을 둘러보며 출입금지 구역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한 발 한 발 내딜 때마다 땅에 떨어진 물건들이 하나둘 보입니다. 이곳에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의 유품이죠. 가지런히 벗어놓은 신발에 심지어 시신마저 놓여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처럼 거대한 숲. 한번 들어가면 나오는 길을 찾기 어려워 일본은 물론이고 세계 각지에서 생을 마감하려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자살하기 완벽한 곳이 되었습니다. 적당한 장소를 찾아 아서는 코트 안에 넣어둔 약통과 물을 꺼냅니다. 약통을 탁탁 털어 수면제 여러 알을 손바닥에 쏟아 한 번에 삼키려다 도로 집어넣고 한 알 한 알 먹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화들짝 놀란 아서가 벗어뒀던 안경을 다시 씁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휘청휘청 걸어가다 쓰러지며 흐느낍니다.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아서는 물통을 든 채 남자에게 다가갑니다. 칼로 그은 듯한 손목에 상처가 나고 여기저기 피가 묻어있는 남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위급해 보이는 남자에게 물을 먹이며 아서가 큰 소리로 묻습니다. 길을 잃었나요? 네, 제발 도와주세요. 밖으로 나가는 길을 못 찾겠어요. 아서가 자신이 들어온 방향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잘 들어요. 길은 저기예요. 아셨죠? 저쪽으로 가요. 그럼 나갈 수 있어요. 남자가 고맙다며 사라진 뒤 아선은 아까 그 자리를 찾으려고 주위를 살핍니다. 그런데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걸어가던 아선은 다시 그 남자를 만납니다. 길을 못 찾았군요. 피를 흘리는 그가 걱정되어 아서가 코트를 벗어주자 남자는 말합니다. 고마워요. 길을 꼭 찾아야 해요. 아서가 앞장섭니다. 이쪽일 거예요. 그쪽으로 가봤는데 길은 없었어요. 아서는 남자를 돌아봅니다. 미심쩍은 얼굴로 묻습니다. 나가기 싫은 거죠? 아니요, 나가고 싶어요. 혼자 왔잖아요. 가족들한테 돌아가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서는 이 남자를 일단 무사히 내보내야 합니다. 그런 뒤에야 홀로 죽을 수 있습니다. 길을 찾아 나선 아서는 환한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향해 외치지요. 저 길을 따라가요. 그럼 주차장이 보일 거예요. 남자가 간 뒤 아서는 여기 왜 왔는지 새삼 떠올리고는 다시 약통을 찾습니다. 하지만 앞불싸 약은 조금 전 남자에게 씌워준 코트 안에 들어있습니다. 서둘러 남자의 뒤를 쫓습니다. 길처럼 보였던 그곳은 길이 아니었고 가로막힌 지점에 남자가 멍하니 서 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다쿠미. 자살하러 들어온 숲에서 출구를 찾아 헤매는 아서와 다쿠미. 두 남자의 여정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남자의 과거. 아서는 어떤 과거를 지나 여기에 이르렀을까요? 아서는 교수로 임용되기를 기다리며 논문을 쓰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급여도 적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닙니다. 아서는 가정에도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정신이 늘 딴 데 팔려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를 하며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아내 조아는 그런 남편을 견딜 수 없어 술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해 집으로 돌아온 아서가 술잔을 치우며 아녀에게 알코올 중독자라고 빈정대자 조아는 곧바로 받아칩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가 이 집 대출금을 꼬박꼬박 갚고 있잖아. 당신은 취직이나 해. 나도 직업이 있어. 제대로 된 일을 찾아. 난 이 일이 좋아. 왜 응원해주지 못해? 나를 동정하느라 그럴 여력이 없거든. 경멸이 담긴 아내의 공격에 아서는 화가 납니다. 연구소 그만두라는 거 당신이었잖아. 아니, 당신이 힘들어했지. 기억 안 나? 힘들어한 건 내가 아니고 당신이야. 그만둔 지 3년이나 됐으면 지금쯤 뭐라도 하고 있어야 하지. 하고 있잖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잖아. 아서는 잠시 망설이다 아내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 당신 때문이야. 계속 내 등골을 빼먹으니까. 내가 언제? 셀 수도 없어. 말다툼 끝에 결국 조아는 남편의 과거 얘기를 꺼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서는 술잔을 가득 채우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 얘기 왜 안 나오나 했어. 하루도 그냥 못 넘어가지. 3년간 그 문제로 날 괴롭혔잖아. 건배나 하지. 그게 당신이 술주정뱅이가 된 이유잖아. 날 위해 건배해. 바람둥이의 이기적인 당신의 남편을 위해. 남편은 단숨에 술을 마시고 잔을 던져 깨버리더니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사랑하던 두 사람이 서로를 괴롭히는 이유, 둘을 갈라놓은 것은 남편의 외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긋지긋하게 싸우던 날들도 어느덧 끝납니다. 아내의 머리에 종양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게 되자 부부는 그제야 싸움을 멈추고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죠.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야. 병원에서 죽는 게 싫은 거지. 차갑고 휑한 방에서 의무적으로 내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죽는 게 싫어. 그러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약속 하나만 해줘. 당신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에서 마지막을 맞지 않겠다고. 의미심장한 아내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진심이야. 죽는 순간에 완벽한 장소에 있겠다고 약속해줘. 내가 죽을 때를 알 수 있을 것처럼 말하네. 알게 될 거야. 마음 깊은 곳에선 누구나 알아. 아서는 대답합니다. 약속할게. 수술은 잘 되었고 부부는 오랜만에 행복감에 빠졌습니다. 요양시설로 옮기기 위해 아내는 구급차로 이동 중입니다. 남편은 운전하며 아내를 뒤따라갑니다.
두 사람은 전화통화를 하며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하지만 잠시 후 커다란 트럭이 달려와 구급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아내는 즉사합니다. 아내는 그렇게 느닷없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2주 전에 아내를 잃은 아서는 장례를 마친 뒤 그녀의 유언대로 죽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구글은 짙고 푸른 죽음의 숲, 이곳 아오키카 하라를 알려주었습니다. 숲에서 만난 것. 두 남자는 숲의 출구를 찾아 헤매다 포그를 만납니다. 동굴로 피했지만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에 다쿠미가 급류에 휩쓸리며 떠내려가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서는 인공호흡을 하고 뺨을 때리며 간신히 타쿠미를 깨워놓습니다. 진흙과 비에 젖어 만신창이가 된 그들은 때마침 빈 텐트를 발견하고 들어갑니다. 텐트 주인은 이미 해골만 앙상하게 드러난 시신입니다. 아서는 텐트 안 배낭에서 라이터를 발견해 불을 켜서 추위에 덜덜 떠는 다쿠미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죽을 고비를 함께 넘긴 두 남자는 숲속 깊은 밤만큼이나 깊은 대화를 이어갑니다. 자기 얘기를 꺼내지 않던 아서가 아내를 향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아내는 나를 경멸할수록 자신을 더 증오했어요. 우린 매일같이 싸웠죠. 그러다 아내가 병에 걸렸고 쌓였던 분노, 감춰둔 마음, 그런 것들은 모두 뒤로 밀려났어요. 꼭 그런 순간이 와야 알 수 있나 봐요. 삶이 흔들리는 순간이 와야만 정말 소중한 걸 깨닫게 되잖아요. 문제는 그런 순간은 금세 사라지거나 너무 늦게 찾아온다는 거죠. 너무 늦게요. 아서는 흐느낍니다. 아내를 잃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슬퍼서 온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여기 온 건 죄책감 때문이에요. 아내를 그렇게 대한 건 내 잘못이고 날 그렇게 대한 건 아내 잘못이죠. 이제 둘 다 사과할 기회가 없네요. 미안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쿠미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화답합니다. 부인도 듣고 있을 겁니다. 당신 곁에서요. 당신을 위해 이 숲이 그녀를 붙잡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사과해보세요. 해보세요. 아서는 결국 통곡하듯 아내에게 외칩니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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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서가 묻습니다. 그녀 없이 어떻게 살아가죠? 다쿠미가 답합니다. 견뎌야 할 시간이 영원하진 않잖아요. 견뎌야 할 시간이 영원하진 않잖아. 이 말은 공교롭게도 죽기 직전 아내가 아서에게 여러 번 반복했던 말이었습니다. 두 남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영화의 결말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죄책감의 무게와 용서의 힘을 신비롭게 그려낸 시 오브 트리스를 직접 보기를 권합니다.